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마지막 시간. 힘드셨죠, 오늘? 자, 이제 332페이지 보시면 제5항 해가지고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이 나옵니다. 의 보시면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진술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유례 해가지고 영미법상 해가지고 자기 부재 거부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근거는 헌법에 미리 뭐죠?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진술 거부권의 근거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주체해가지고 헌법이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피고인도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요. 또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라면 그 대리인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 또 만약에 피고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요. 외국인도 당연히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됩니다. 범위가 나오는데 1번 진술 강요가 뭐죠? 금지가 된다. 1번 진술의 개념이 뭐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언어를 통하여 포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구두 서면 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도 뭐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예 해가지고 A 거짓말 탐지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탐지하는 것도 뭐예요? 진술입니다. 따라서 나 거짓말 탐지기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해야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다 할머니 사건의 경우에도 초반에 그 할머니가 거부했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못 하다가 나중에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죠? 거짓으로 나오고요. 참고로 거짓말 탐지기는 거의 100% 정확합니다. 99.995% 정확하고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정확히 잘 아는 전문가들 한 5명 놓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피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이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이게 묻는 방법, 이 뭐죠? 진술하는 방법에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의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취 분석 허용되지 않겠죠, 그죠? 마취부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음주 측정 거부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 측정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거부를 하면 우리 현재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 합니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음주 측정 자체가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적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진술의 범위에서 1번 형사 책임과 관련된 진술에 한정되는가?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문 보시면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 절차가 완전 맥 빠지는 거죠. 그죠? 국회의원이 막 연락해서 질문하면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깽인 거잖아요. 왜요? 진술 거부권이 뭐죠? 보장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 진술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아예 뭐죠? 그 청문회 절차에서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진술 거부권 자체는 형사 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익 진술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불리한 진술이 강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불리한 진술이 아니라 유리한 진술이라면 이거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상관없이 진술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인정신문과 진술 거부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인정신문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피고를 뭐죠? 특정하기 위한 것이 인정신문이잖아요. 그죠? 넘겨보시면 맨 위에 인정신문에도 두 번째 줄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학설상 논란을 해소했다. 즉 개정법은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안영찬이 맞습니까? 라고 인정신문 하기 전에 판사는 당신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라고 뭐 하라고요? 고지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술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진술 거부권의 고지에서 1. 사전에 고지해 줘야 합니다. 2번 고지의 방법에서 1.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무슨 판사가 무슨 뭐 스님이 연문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매번 수사할 때마다 신문할 때 고지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에 대하여는 모두 절차 맨 처음 절차에 대해서 한 차례 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재판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모두 절차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인정신문 받기 전에 당신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뭘 해야 돼요?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고지하면 이제 재판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 2시간 동안 휴정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휴정을 했어요. 휴정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또 모여서 재판할 때, 갱신할 때는 그때는 다시 뭐죠?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지의 내용 해가지고 1번 피의자의 경우 누가 고지합니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 거부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려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A번 보시면 일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체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묵비권이죠. 말 안 하는 거죠. 다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 질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요. B번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사람 죽였어? 그랬더니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죽인 거 맞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해주면 안 되는 거죠? 불이익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C번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다음에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다가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같은 거 그냥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경우입니다. 지금 피고인은 뭐가 되는 거죠? 재판을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이 형사소송법 명문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고지해야 하는 거죠. 4번 불고지에 대한 효과. 피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조서 등이 작성되면 그러한 조서는 뭐예요?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불고지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자백의 증거 능력도 부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당신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라고 안 알려주는 바람에 당신 사람 죽였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술 또는 자백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진술 또는 자백은 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진술 거부권의 포기 해가지고 1번 포기 인정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가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인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당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내 말 순순히 안 들으면 당신 엄하게 처벌받을 거야? 진술 거부권 포기.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예,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정상적인 뭐가요?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정상적인 뭐죠?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진술 거부권 포기는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진술 거부권은 미리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기본 전제역이죠. 따라서 이제 2번 문제되는 경우죠. 1번 증인의 증인 적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잖아요. 증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당신은 이제부터 피고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피고가 아닌 증인으로서 진술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 왜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유발시키는 행위예요? 진술 거부권을 포기시키는 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법률상의 기록 보고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이 행정상 뭔가를 단속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술 거부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교통사고 신고 의무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면 내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신고할 의무는 없죠. 그죠? 오히려 내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자수하면 뭐 해줘요? 감형해 주죠. 그죠? 근데 교통사고는 다르죠. 교통사고를 내면 뭘 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뺑소니라고 해서 뭘 해요? 가중처벌해 주죠.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일반 범죄는 신고할 의무도 없고 신고 내지 말아요.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뭐요? 깎아주는데 이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는 깎아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신고하라고 법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강제하고 있고 신고 안 하면 오히려 뺑소니라고 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위헌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 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한정 합헌 판결을 내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합헌이란 얘기예요. 그죠? 신고 의무는 뭐죠? 정당하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뭐로까지 가면 안 돼요? 형사처벌까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교통사고 나서 환자가 지금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정도는 뭐죠? 강제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헷갈린다면 뭐라고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5번 해가지고 진술 거부권의 효과가 나와요. 1번 진술 거부권의 침해 효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뭐죠? 배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술 거부권이 침해됐다면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요. 2번 진술 거부권 행사 효과 해가지고 1번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 형성이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죽인 거 맞습니까?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요 놈이 사람 죽인 게 맞는구나 라는 심증을 뭐 하면 안 돼요? 형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물론 어떻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양형에서 고려 여부, 양형에서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사도 직업인이다 보니까 재판하는데 자꾸 피고가 뭐예요? 진술을 거부해요. 그러면 재판이 자꾸 지연되죠. 사람이다 보니까 막 짜증나죠. 그죠? 아니 그 자체는 빨리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끝내요. 오늘 밤에 뭐죠? 꽃순이하고 데이트하는데 이 인간이 계속 어떻게 해요? 진술 거부합니다. 거부면 그러면 완전 왕짜증이 나가지고 그 자체 놈 해가지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그죠? 안 돼. 그래서 양형에 뭐 하면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 태도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당사자 능력과 뭐가 나오냐면 소송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형사 소송법이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소송 당사자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뭐죠? 소송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고요. 하단에 보신 2번 당사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해가지고 1번 일반적인 경우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뭐죠?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자연인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죠. 유의하실 것은 연력이나 책임 능력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것은 소초,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뭐죠? 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2번 법인 기타 단체가 나오는데 A번 만약에 법인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도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관세를 포탈하면 뭐 삼성전자 같은 법인에게 뭐 벌금 뭐 1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인 자체도 뭐가 되는 거죠?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B번이죠.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법인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뭐죠? 다수설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에게 일단 무엇을 인정해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 다수설인 당사자 능력 긍정설에 의하면 법인이 공소 제기된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하나
부정서류하면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인을 공소 제기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법인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잖아요. 특히 어느 경우의 문제예요?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 다수설인 당사자 능력이 긍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법인에 대한 뭐가 가능해요? 재판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더라도 법인을 뭐죠?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로 가는 거죠? 무죄 판결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연인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정을 하게 되면 법인을 아예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심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뭐죠?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우리 다수설의 견해는 법인에게 뭐죠? 소송 당사자 능력을 긍정한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거는 판례가 아니라 학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법인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그냥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법인에게도 뭐가 인정이 된다고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합쳐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당사자 능력에 소멸해가지고 자연인은 사망하게 되면 당사자 능력이 뭐죠?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 회장인가요? 유병원인가요? 누구죠? 유병원 맞죠? 그죠? 그 양반이 뭐죠? 그 세월호 그 사건의 그 뭐죠? 청해진 해운의 회장님이셨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뭐죠? 숲에서 뭐죠? 변사체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 능력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나오는데 법인이 합병하거나 해산해서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면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는데 문제는 뭐죠?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다솔과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판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설립 등기 시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설립 등기라는 순간 권리 능력을 갖고 사람으로 뭘 받는 거예요? 취급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설립 등기라는 순간 뭐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법인이 사단법인이 해산 결의를 했어요. 그래도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또 청산 종결에 관한 등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법인의 권리 능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언제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다 끝내야 종결해야 권리 능력이 그제야 소멸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부터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뭐가 인정되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판례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청산 사무가 종결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뭐 되지 않았어요? 종결되지 않은 것이니까 당사자 능력이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능력이 흠결이 됐어요. 1번 효과 재판 진행할 수 없겠죠. 뭐 하게 됩니까?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안 들어갔죠. 이 양반이 수사 과정에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피의자니까 검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양반이 검거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때는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공소 제기 후 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번 공소 제기 시부터 이미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원래는 시작하지 않았을 재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재판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내용은 복잡하지만 재판 끝냅니다. 뭐합니까? 공소 기각 결정하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해가지고 소송 능력이에요. 자, 지금 여기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5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의사 능력이 없겠죠? 의사 무능력자겠죠? 그렇지만 얘에게도 뭐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소송을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소송 능력은 그것과 좀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죠? 소송 능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소송 능력이 있고요.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면 소송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 능력이라는 말이 뭐와가 비슷해요? 소송 능력과 비슷하잖아요. 의사 능력이 뭐였죠? 전에 한번 했어요. 그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뭐죠?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도 없다고 보는 거죠. 소송 능력도 없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번 소송 능력 흠결의 효과. 1번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살 먹은 꼬마애도 의사 무능력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만취자예요. 만취자.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술이 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법정에서 출정을 해가지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진술해봤자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공판 절차 정지와 공판 절차 정지의 특징이 있는데 1번 원칙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소송 무능력 상태라면 소송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피고가 출중을 했는데 완전히 만취 상태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을 정지해야 되겠죠. 다만 예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절차를 뭐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A. 무죄 등의 재판을 할 경우 어차피 무죄 판결할 거예요. 그럼 이놈이 술 먹고 왔든 안 왔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무죄 판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의사 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그 법정 대리인이 뭐합니까? 대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취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5살 먹은 꼬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소송행위라면 되고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피고인의 법인의 대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법인이 피고라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뭐하게 돼요? 대표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표자가 없다면 법원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변호인부터 할게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문제를 좀 지문을 좀 정리해 볼 테니까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한번 5시까지 수업하고 한 3분 10분 정도 그날 수업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